네, 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심층적이고 밀도 있게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상호 변호사를 모시고 전국 현안도 분석을 좀 해보고요.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민심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설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집회 현장 곳곳에 탄핵과 하야의 목소리, 이게 이제 좀 오바스럽다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국정 지지도를 대입시켜서 응당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는데요.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뭐 좀 우매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취재 차원에서 거리에 나가 보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네. 예,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타도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뭐 2배가량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야당의 기획입니까? 아니면 민심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겁니까? 야당의 기획이라면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야당 국회의원 나와 있는 시위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그다음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무슨 외부에서 네. 이렇게 시위 등을 통해서 야당이 뭘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너무 도드라지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의 유형으로는 보기 힘들었던. 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막 이런 부분이 커지니까 네. 오히려 민심에서 더 먼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네. 공정과 상식을 많이 강조했는데 공정과 상식이 없다. 네.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제가 좀 들을 수 있어,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까 도드라진다는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도드라진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 네. 아니면 꼭 기대하지 않았어도 아니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조상호 변호사는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점을 딱 지적하자고 하면 예, 그게 예.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상관없이 네. 일단은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세요. 거짓말. 예. 대통령의 거짓말은 곧 정부의 신뢰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죠. 국정 최고 책임자가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정에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든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지는 것들, 예를 들면 본인 입으로 나온 설화들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너무나 태연하게 터무니없이 잘 기억 안 나고 분명 그건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확신하려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얘기를 또 못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들은 이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 외에도 계속 그랬어요. 예를 들면 과거 그 대선 과정에서 했던 해명들이 최근 들어 일련의 어떤 명백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거나,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자기 부인은 뭐 5월 이후로는 전혀 뭐 그쪽으로 손을 끊었다고 했는데 6월에도 이렇게 소통을 한 네, 소통하고 거래하고 뭐 한 내용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러면 도대체 그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안 한다. 즉 대통령이 맞습니다. 여당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로 드러나 버렸고. 그렇죠. 게다가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이번에 이제 감사원 건이 가장 그렇죠. 뜨겁게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감사원 사무총장과 네. 소통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소통을 한 것이지만 그게 어쨌든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분명히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일이에요. 이게 뭐냐? 네, 그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이 이걸 거짓말의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만한 사례냐라고 보지 않더라도 이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어떤 분입니까? 이 정부에서 비서실을 새로 개편하면서 이른바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분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을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 조율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정기획수석을 둬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자리입니다. 네. 근데 그 만든 자리에 있는 분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수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또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문자 안에서. 네. 그 다음에 너무나 무식한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깝게 그러니까 아주 허심탄회한 내용으로 보고하는 사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보고, 그러니까 공적으로 서로 보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통지라든가 네. 이런 내용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사용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고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대처한다고 아주 긴밀하고 가깝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새로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석과 감사원이 그런 식으로 교류한다? 그럼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근데 좀 적을 많이 만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안타깝고 해외 순방 중에 민주당 뺨따구로 후려치질 않나. 이번에는 사실은 유병헌 사무총장이 그 이제 언론이죠. 한겨레 보도를 두고 무식한 소리라고 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겨레 기자 뺨따구로 또 후려친 격이 돼버려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왜 자꾸 적을 만드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무총장은요. 네네. 차관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좌 자리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단일 체제로 그렇게 끌고 가는 일반 부처하고 다릅니다.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감사위원회의 회의체거든요. 예. 회의체로 회의체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여러 위원들이 다수결로 의사결정하게 됐어요. 제적위원 과반수로. 제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 내용을 감사원은 집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집행하는 그 실무적인 최고 책임자일 뿐이지 감사위원회 권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는 감사위원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한겨레 보도를 보면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 회의 과정에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 없다. 그러면서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아주 예의 없고 진짜 경우에 없는 표현이거든요. 예. 참 왜 자꾸 이렇게 다양한 적들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 참모로 넘어갈게요. 참모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조언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쓴소리는 더 싫어한다. 상관없습니다. 원래 참모들은 쓴소리를 하라고 세금을 받는 거잖아요. 월급 받는 거잖아요. 직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 내부나 내각을 보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바꿔야 된다는 지적을 매우 많이 해왔는데 그것도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윤핵관 인사 내지는 그 대통령실 자체의 인사에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사적 인연에 의한 인사, 어떤 공적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 예전부터 알았던 이른바 스폰서 관계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인사의 자제를 그냥 쓴다든가. 검사 시절에 그런 인연들, 사적 인연들에 연루된 사람들을 너무 서슴없이 대통령실에 임명한다든가 육촌 친인척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인사를 해서 애초부터 그게 사적 인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인사들은 또 그대로 두면서 오히려 이른바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들이나 보좌관 출신들이 인사들을 일괄 정리하는 걸 한 번 했습니다. 수십 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한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봤거든요. 뭐냐면 대통령실 인사를 하자마자 채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대폭 물갈이 인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50명 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신호는 뭡니까? 뭐냐면 자기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비판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무슨 유출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서 싹 일괄 정리한다든가. 이러면 누가 직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원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통해서라도 말을 전달하려고 과거 친정 관계에 있다고 굳이 표현하면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정보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이 나오니까 그냥 그 인사들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나는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모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러니까 대통령의 품성, 그 스타일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참모들도 좀 직원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계속 해야 되는데 걱정이고요. 수십 명 내보내고 다시 들여보낸 사람들이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귀를 닫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이 검사들이 다른 행정 조직 가지고 조금 그 조직 문화가 다른 게 예. 물론 다른 행정 조직도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이 심하지만 검찰은 약간 군대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상명하복. 그렇죠.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네네. 그 총장의 지시사항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흐르도록 하는 체제거든요. 그거는 과거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이 몇십 년간 유지되면서 나타난 조직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비교를 하면 예. 법원에서는 예.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를 예. 야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독립적으로 네, 서로 김 판사님, 이 그쵸. 판사님 존댓말을 써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음. 아주 친해지는 계기가 있어서 친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근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한테 말 놓고 시작해요. 야, 너 이제. 네, 그렇죠. 야자를 바로 해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조직 문화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상명하복이 확실한 그 관계에서는 상급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바른 결론, 옳은 결론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분위기로 지금 대통령실이 현 시점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더 큰 걱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민심을 토대로 해서 거리에 쏟아져 나온 민심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규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상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연설에서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 얘기했다가 음. 온갖 조간신들로부터 오바하지 마라 온갖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탄핵과 하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탄핵이 아니라 이제 물러나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 것인데, 근데 이게 뭐 여권에선 당연히 지금 그런 반응이고요. 이제 꼭 여건이 아니더라도 일부 중도층 사이에서는 아니 이제 6개월도 안 된 대통령한테 물러나라라는 건 좀 오바 아니야? 네. 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통령이 아직 그 뭐 여러 부분에서 미숙하고 한 것들이 정치를 오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른바 동정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좀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은 자기가 해보지 못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3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업무 파악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문화를 좀 익숙해지게 되면 네. 충분히 그 과거 검사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왜냐면 뭔가 성과를 냈으니까 올라갔을 네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최고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표현이 좀 섣불렀다. 뭐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건 정치적인 의미의 발언이고 네. 단순히 뭐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맞아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음. 대통령께서 좀 잘 이렇게 태도 변화를 해주셔야 된다. 예. 이 상태로 이 방향대로 가서는 예.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기 예. 때문에 뭐 그 부분 자체가 꼭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유사한 언급을 했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전국이 많이 달라요. 또 달라졌죠. 너무 많이 달라져서 뭐 상황을 똑같이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문자가 노출이 네. 돼가지고 뭐 이재명 때리기에 이제 언론들도 그렇고 이제 여당이 한 몸이 돼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 문자가 걸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전쟁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통령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까지 조금 나오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네네. 탄핵 얘기 자체를 고려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여러 불법과 위법들이 네네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불법들은 네. 꼭 탄핵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전 정부에서 그 공수처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예. 그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기존의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 대통령으로 직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공수처에서 지금 그 어떤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제대로 자료를 축적해서 전달한다면 예.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체계적으로 그 법률적인 검토, 그다음에 네. 사실관계의 축적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요, 당연히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순방 두 번째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공통점을 우리가 굳이 꼽는다면 서로 어쨌든 민생은 외쳤던 것 같아요. 네. 싸울 건 싸우더라도 민생은 하자. 음. 근데 민생을 하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하는 대로 하려면 네. 당연히 거대 야당의 협치가 필요한 것이고, 음. 근데 그 협치라는 걸 이제 운운할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협조를 해주고 싶어도 네. 협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정말 전쟁 국면이라서 야당 스스로가 네. 뭐 투트랙 좋습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조차도 민생을 외칠 여유가 되겠는가라는 좀 걱정이 돼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생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최근에 뭐 트윗으로 본인 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짚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예를 들면 시장경리 문제도 제일 먼저 네네네.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네네네. 겁니다. 예, 양곡관리법 이제 개정 문제인데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그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지금 현재 역차별의 문제. 예를 네네.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비스 제공자들 같은 경우는 망사 행료를 이제 좀 네네. 굉장히 고가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예 망사 행료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아예 그걸 평등하게 다 부담하게 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예. 개별적 사례들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른바 싸움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싸움에 대해서 물러날 수 없는 거죠. 예. 예.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민생을 외쳐야 네. 되겠죠. 네네. 민생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국정감사는 이제 비판의 무게를 둔 거니까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 스스로 이제 민생을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너무 사실은 어려워요. 민생이 예. 경제 너무 어렵죠. 예, 왜냐면 말도 못. 지금 목전에 왜냐면 지금 IMF 이후로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났거든요. 예. 그리고 환율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럼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금리 또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당에서 먼저 네. 어떤 해법 왜냐면 여당이 다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민생 정국의 전환을 위해서 전국 난맥상들을 풀어낼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예, 이제 예.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어떤 정무적인 정국과 무관하게 민생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그 이제 어떤 특별 지원이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그 저기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적정 수준에서 뭐 저기 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예. 취해야 할 조치들을 잘 취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정부가 이렇게 계속 손 놓다가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좀, 대안을 내놓고 예, 계속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꼬일 대로 꼬인 정부가 안 풀어도 좋으니까 네네. 정부가 좀 움직여줘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진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고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 내지는 보수 성향의 평론가들 또 당시 야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는 거고 네. 현 정부에게 있는 거다라는 거를 네. 다시 지금 되돌려받게 생겼어요. 네네. 근데 잘 풀리지 않고 있고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상호 변호사께 가장 여쭙고 싶은 부분을 이제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판단해봤는데 시민들은 매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물론 이제 탄핵의 가능성과 어떤 뭐 하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저희가 짚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탄핵 국면을 두 번이나 겪어봤던 네. 국민들이라서 네. 이런 거에는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자, 먼저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현직 대통령 시절에 그 직무죠. 네. 그러니까 전직이었을 때의 직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현직이어야 돼요. 예, 그 현직 대통령 시절에 그 직무와 관련돼야 되는데 네. 그 직무라는 거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직무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불문헌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사회상규나 통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통령이 행하는 아주 모든 예, 예. 포괄적인 직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직무 집행에 관해서 네. 불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돼요. 예, 불법이나 헌법 위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예.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예. 우리는 법률적인 절차로서의 탄핵 심판이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꼭 불법이어야 되지 않습니다. 어. 정치적인 탄핵도 가능해요.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정치적으로 부당한 조치고 정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하면 예.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꼭 특정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예.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예. 우리는 이른바 법률 통제 관점에서 예. 보기 때문에 예. 단순히 부당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예. 불법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직선제,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네. 국민들의 그 신임을 배반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사소한 불법 내지는 위법 정도로는 안 되고, 예, 예. 근데 도저히 국민의 그 신임을 그대로, 그러니까 신임에 위반했기 때문에 예, 예. 그 대통령직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예. 그걸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네. 압도적으로 우월한 이익이 있을 때만 예, 예. 가능하다는 게 예.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생각해 보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야 되고 헌재에서 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건 온 국민이 뭐 다 알 겁니다. 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명분이랄까요? 이제 네. 이런 절차적이나 과정보다 탄핵의 명분, 아까 말씀해주신 불법, 헌법 위반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뭐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해설해 드리는 거니까 현 국회가 무엇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하겠습니까라는 물음이 우리 거리에 나오신 시민분들에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일단은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항상 나오는 답이 무능이에요. 무능하다. 네, 무능하다. 근데 그 이제 1년에 지금 국정 운영을 한 4개월 동안 지켜보셨는데 예, 예. 도저히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해?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우리 헌재 입장은 무능은 단순한 무능 같은 경우는 그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불성실의 경우에도 네. 이게 명시적으로 어떤 범위를 넘어서야 불성실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네. 그 또한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외에 예. 헌법 수호 의무, 그러니까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네. 아예 역행하는 네. 그 방향으로의 위헌이거나 네네. 아니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네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대한 경우에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예. 현재로 보면 의외로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사소한 거. 예, 예를 들면 이번에 그 MBC의 어떤 그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욕설 네네. 보도가. 네네. 그 욕설 보도에 대해서 하는 대응 방식이 어. 그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언론에 이렇게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해서 국익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예.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수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사실상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정도로 지금 표피상으로는 드러났는데 예. 그 내면에서 예. 물론 이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밖에 밝혀지기 어려운 강제 수사를 통해서밖에 밝히기 어려운 사정은 있지만 예. 대통령이 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사기관과 예.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있다던가 그런 게 많이 드러났다든가. 드러났다던가 그렇게 되면 예, 예. 그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21조 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나 명분을 저희가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여론이 동의하는 선 안에서 헌법의 위반의 사례가 아주 막 커다란 사례가 아니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보도를 통해서든 단서로 드러난다면 충분히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건데 예, 예. 우리 헌법 8조는 예. 정당이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은 당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대통령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 또한 헌법 8조 위반인 거죠. 내부 총재 문자로는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피상적인 피상적이니까. 표피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예, 예. 사후 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했더니 내가 보니까 좋은데? 라는 정도의 취지로 음, 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음, 구체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네.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지시.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지시. 이제 예를 들면 당시에 기업들로 하여금 네네네. 출연금을 납부하게 네네. 할 때 네. 그게 뭐 출연금 납부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러 그 기업들의 현안을 청취하면서 그 네. 얘기를 꺼냈을 때 네네. 이걸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지시로 그렇죠. 뭐 네네. 인정한 거죠. 아, 이제 그런 사례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거나 이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할 만한 그런 언행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명백한 증거로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탄핵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노무현 때의 탄핵과 노무현 때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과정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네. 여론의 반응이 좀 달랐다. 그렇죠.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앞서서는 탄핵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봤지만 네네. 여론의 동조가 양쪽 두 가지의 사례에서는 노무현 때는 없었고요. 네. 국민들의 반발을 오히려 일으킨 거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완벽하게 동의를 해주신 겁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아까 국정 지지도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탄핵의 명분을 떠나서 지금 여론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어떤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 정도라면 박근혜 탄핵 초기에 그 논의가 나왔던 시점의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맞아요. 예, 그 태블릿 PC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게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20%대 지지율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지율로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도 어떤 표현을 예를 들면 그 안창호 재판관이 박근혜 탄핵 네네. 사건에서 어떤 네네. 표현을 쓰냐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 패소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네. 것과 관계없이 네네. 헌법 출사 수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시점이라면 네네.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도 써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왜냐면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제도권 안에서 예, 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네. 제도권 밖으로의 문제. 예를 들면 예. 국민적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헌법 질서를 더 혼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그 정치적 압력이 예.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면 예. 그때는 이런 표현까지도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이나 어떤 대통령을 권고해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명분들은 앞에서 알아봤고 실제 그 토대로 작용하는 것은 여론의 동조와 동의인데 그 동의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절차로 넘어갈게요. 네. 다들 아시는. 근데 한 가지만 짚어드려야 그럴까요? 될 게 그게 개시 시점의 그 지지율인데 탄핵 현 대통령은 여전히 아직 임기가 초반이에요.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미 대통령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엄청난 정도로 진척이 됐어요. 일부 기소가 이루어지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의 구체적 위법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있었는지가 예.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뭐 다 드러나진 않아도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수위 안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그렇죠. 있었던 관련자들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대통령 탄핵 소추 때 예. 그 탄핵 소추 의결서가 있거든요. 예. 그 탄핵 소추 의결서는 당시에 안종범 국정기획수석인가요? 지금 네. 이른바 네네.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이번에 이관섭 수석도 문제가 됐는데 네네. 그 왕수석의 기소장의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안종범 수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그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 근거를 두고. 두고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결국에는 나중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탄핵에 이르는 그 시점 3월 9일인가 그러죠. 네네네.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국민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요.
그랬군요. 예, 예, 8%인가 6%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 최종 4%까지로 내려갔던 예.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예, 아는데, 예, 그러니까 역풍이 불 것이냐, 예. 오히려 더 강한 추동력이 생길 것이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틀리면 뭐 말씀해 주세요. 법조인이시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 용의자냐, 예, 그게 아니라 넘어가서 이게 피의자다. 예. 어떤 이런 확신이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그 중간중간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잘 비유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이뤄지는 탄핵소추의 어떤 근거는 3분의 2, 그러니까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을 통과를 예, 해야, 제적의원. 그죠? 제적의원 예. 통과를 해야 이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통과가 되는 것인데 볼까요? 민주당은 지금 의석수가 3분의 2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네. 동조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와 상황이 아주 유사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당의 균열이 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친윤이 아니라 예, 이제 이른바 범친윤을 이탈하려고 하는 뭐 개혁보수라든지 뭐 개혁보수는 뭐 이미 개혁보수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균열이 일어나 가지고 민주당 쪽에 동조를 해줘야 이 탄핵 카드가 실제 실효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전국을 봤을 때 여당 내부가 지금 움찔움찔한 건 사실입니다. 그 특정 시기를 만약에 예상해 본다면 어떤 상황들이 좀 그려지시나요, 변호사님께서는? 여당에 어떤 일이 있어야 이제 그런 이탈이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 좀 그려지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총선이 앞에 있잖아요. 네네. 이제 2년이 안 남았는데 한 1년 예. 반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총선 과정에서 당선 여부가 불확실해지기 시작하면 내부적인 어떤 분열 압력이 세지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또 묘한 게 지난 총선에서 너무 크게 패배를 해가지고 네. 이른바 텃밭이라고 누구는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지역 비례대표다. 네네네. 뭐냐면 그러니까 예, 아, 지역 비례대표가 맞는 네,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네네네.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뭐 지역 비례대표 아니냐. 예, 예.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기 민망한 자리들이다. 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이게 될 수 있느냐, 막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고요. 예, 근데 예. 물론 네.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분들이 이제 지역구를 찾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 지역구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나 네. 이렇게 이제 한번 경합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 분들이 이제 어떤 방향을 취하게 될지 그거는 예. 좀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예, 예. 지금 문제는 예. 이른바 개혁 보수를 얘기하셨던 분들이 네네네. 또 원외 인사들이에요, 대부분. 아,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유승민 전 그러네요. 의원인데요. 예. 네, 그리고 네. 뭐 이준석 당대표도 원외 인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기에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네. 제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네네네. 원내에서 네네. 세게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원내에서 그나마 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하태경 의원 외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원내 의원이 없다. 예.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네. 유승민 의원. 아, 그렇죠. 예. 뭐 김무성이라든지. 그렇죠. 다 네.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 중심으로 해서 원내에서 또 일정 부분 세력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다. 원내에서는. 현 시점으로는 원내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여당 내부 균열 이후에 벌어질 그 국민의힘 상황 때문에 네. 실제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그것이 통과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그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그 이동훈 전 조선일보 주필이었나요? 논설위원이었나요? 네. 네. 그분이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윤석열 캠프 시절이었기 때문에 캠프 대변인이었고 제가 느끼는 온도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동훈 전 주필은 호위무사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변인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 얘기도 안 듣고 뭐 이제 조언하면 화를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폭로가 나오고 이제 이 폭로가 어떤 균열의 시작점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들이 딱 생각하는 그 의심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정치는 그래도 초보라고 하지만 네. 관료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어색하고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일처리를 잘 못하지? 네네.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냥 주변에 말을 아예 안 듣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딱 이동훈 전 주필의 예. 전 얘기였죠. 대변이죠. 예, 네네. 목소리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정치신인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느껴왔던 뭐냐면 그 이른바 서초동에서 네.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아. 뭐냐면 네. 쟤네들 정말 무식한 놈들이고 네. 저 진짜 거들먹거리에 있고 무슨 네. 자기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 하고 있지만 네. 우리들이 훨씬 똑똑해. 네. 그 시각을 아직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아. 정치를 발 아래로 두는 거네요. 발 아래에 두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 필요하면 야 서초동이 하는 게 정계 개편 아니야? 몇명 잡아놓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이른바 서초동발 정계 개편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도 그걸 예.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지금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예.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일부에서 네. 파열음이 생기고 예. 당이 분열되고 갈라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탄핵의 어떤 시점이 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을 실제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와 오늘 그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제 실제 원내 네. 아까 우리가 균열이 생길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윤핵관은 제외하고요. 근데 그분들은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 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자기는 어쨌든 다음 자리를 예약을 받고 싶은 게 어쨌든 본인의 심정인데 여기서 뭔가 소신 있는 목소리 뭐 어떤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게 되면 마치 살생부 마냥 네. 아니면 당연히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될 것 마냥 이름 자체가 지워져 버릴까 봐 범친윤 내지는 친윤까지도 아닙니다. 범친윤 정도로 비춰지는 실제 의원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감사원건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너무 불만인데 스스로 인터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위기는 네네. 서초동에서부터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초동. 예, 본인의 친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게 좀 있어요. 검사들이 자괴감을 예,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검사들 입장에서는 예. 검사들이 이렇게 다 무능하고 이렇게 다 무식하고 예. 뭐 이렇게 막무가내가 아닌데 그렇죠. 예, 이게 최고 통치권자이 그것도 검찰에서 바로 직행한 최고 통치권자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 그냥 이게 싸잡아서 우리들 전체가 다 무능하면서 네. 이른바 고시 한번 패스했다고 예. 그 이후로 그냥 엄청난 권력만 행사하고 예. 공부도 안 하고 예. 능력도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네.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는 검사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건 뭐 개별적으로 예. 좀 예. 몇몇 아는 검사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예. 이번에 성남 FC 기소권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이거 너무 무리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소장 내용이 너무 일단 네. 공소장 내용에서 네.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그럼 도대체 무슨 왜냐면 제3자 뇌물죄 뇌물공여, 예.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도 예. 그럼 제3자가 뭘 받으면 다 뇌물이냐 그렇지 네네. 않아요. 네네. 제3자와 이 사람과의 사적 관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최순실과 음. 이거 뭐 경제 공동체 네. 이런 관념은 아닙니다. 예. 근데 최순실과 박근혜의 특수한 사적 관계. 음.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어떤 이익이 가게 되면 박근혜에게도 최소한 사적 어떤 만족 있잖아요. 만족감. 예. 이거는 줘야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예. 예를 들면 그 정보통신부 장관이 예. 그 무선 주파수 배정과 관련해 가지고 네. 권한을 행사하는데 네. 통신사로 하여금 예. 이제 거대 통신사죠. 네네네. 거대 통신사로 하여금 자기가 평소에 자주 다니던 절에 예. 시주를 하게 한다든가. 그럼 만족감 느꼈겠네요. 엄청나. 근데 그 만족감은 공적 만족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적이죠. 사적 만족감이잖아요. 이런 사적 만족감도 당연히 제3자 뇌물의 동기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근데 이제 이재명 건과 관련해서 성남 FC 기소권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느냐? 그게 공소장에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되냐면 네. 당시 시민들로부터 이거 성남 FC를 잘 운영하면 네.
자기가 정치적으로 음.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적 만족감입니까?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네. 그건 권장될 일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 구성에서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음, 아, 이런 방식으로 기소하는 게 맞나? 음. 그러니까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정말 이게 제3자 뇌물이냐? 지금 이렇게 섣불리 기소하는 게 맞냐? 예.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수사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누적되면 정말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정부가 아무리 친검찰 정부라 하더라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검사들이 많아지게 되고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균열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제 성남 FC 얘기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건 때문에 현직 지자체장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면 시민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어떤 명분만 두고 보면 이게 기소권이 안 되는 것인데 네. 지자체장들이 뭘 하려고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네네.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그러면 네. 당연히 지역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민들의 불만은 지자체장들이 떠안는 거고. 오히려 얼마나 재밌는 예. 일이 있었냐면 네네네네. 이번에 국정감사 때 네네네. 국민의힘에서 네. 농협을 막 질타를 해요. 농협. 네. 야, 니네 어떻게 왜 국민의힘으로 성남시장이 바뀌니까 니네 시군구 맡고 있는데 왜 네. 성남FC에 출연금을 확 줄여? 예. 출연금을 확 줄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예. 성남FC 재수사 시작하면서 줄인 겁니다. 아. 왜냐면 그걸 농협도 그 예. 대상으로 지금 수사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야. 근데 그 질의를 했어요. 네. 야. 야, 니네 왜 저기 이재명하고 특수관계야? 왜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이건 뭐 농협 사장을 경질하기 위한 농협 회장을 경질하기 위한 그 사전 포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저기 이재명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을 맡고 있을 때는 안 그래놓고 예. 이제 줄이냐고요? 이제 왜 성남 FC 후원을 줄였냐? 그러니까 광고비 집행을 줄였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 수사가 네,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아예 부인하거나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나마 성남시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 정말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의 네. 특혜나 이런 거 절대 주지 마라. 기업에 공적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 특혜를 주고 공적 이익으로 환수하는 건 권장될 일이거든요. 사실. 예. 이거 더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조상우 변호사께 드리는 질문이 맞아요. 이거 음. 왜냐하면 이런 반론을 워낙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SBS가 단독 보도한 공문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 공문에 다들 꽂혀 있는 거예요. 예. 이 공문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냐? 네. 이재명 당신이 해명해봐라. 예. 뭐라고 해명할까요? 그 공문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저기 그러니까 기여 방안을 확보할 것. 네네네. 예.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공적 이익으로 환수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 공문이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한마디 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공적 이익을 환수하도록 최대한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단체장, 그것도 선출직 단체장의 그렇죠. 의무 아닙니까? 네.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게 그런 방식으로 피상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걸 검찰은 뭐라고 엮고 있냐면 FC의 광고비만 집행하면 모든 특혜를 제공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근거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공적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부거든요, 사실. 네네네. 제3자 뇌물 공여에 저촉이 되진 않는지 우리 국민의힘 지자체장 분들 아무튼 긴장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삐뚤게만 보지 않고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업적을 치적을 광고하는 공소장입니다. 지금 공소장이. 씁쓸하네요. 우리의 검찰이 어떻게. 근데 그게 죄랍니다. 씁쓸합니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가 최근에 인터뷰를 저도 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가 왜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서에 여러 차례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그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나올 때 본인 스스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서초동 아까 그 서초동에서 이제 위기가 시작될 거다 이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무튼 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 거리에 나온 가두 시위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하여 여러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일각의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보다 아직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 안의 내부 분위기가 김건희 여사에게 직언을 못하는 분위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법적이나 이런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조언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언젠가 이제 관련 증언들이나 아까 이제 우리가 용의자 피의자 얘기했지만 그 그렇죠. 중간 구다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이 또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도 워낙에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예상되는 부분들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대목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현 시점으로? 제가 제가 방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예, 네. 성남 FC 아니 도이치모터스는 네. 이제 왜냐면 그거는 그 대통령직 이전에 네, 벌어졌던 그러네요. 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예. 직무 관련성은 일단은 안 보이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쵸, 그건 문제가 그런 되죠. 건 이제 직권남용이 문제가 됩니다. 현직 그러면서 대통령이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는 대통령실 예산 예, 예. 관련이죠. 예. 각종 뭐 인테리어 이번에 또 또 나왔어요. 또 나온 게 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 별관 예. 신축 공사를 과거 그 코마라 콘텐츠 후원 기업이 예. 또 맡게 됐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성남 FC 얘기하는 건 웃기긴 한데 이게 딱 그냥 제3자 뇌물이에요. 네네네. 어디? 네. 왜냐면 코마라 콘텐츠라는 네네.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네네. 그 기업에 네. 후원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공사를 싹쓸이하고 네네네. 이게 전형적인 그 재원전. 기업 이름도 외우겠어요. 히림 건축. 히림 건축이죠. 네. 히림 이제 외웠어요. 히림 건축. 네. 히림 건축 같은 건이 네. 이게 이제 실제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든 뭐든 간에 수사로 전환되고 거기 네. 안에서 증거가 발견되면 이건 이제 결정적일 수 있는 결정적인 거죠. 그런 부분일 수 있고 네. 이런 얘기는 좀 뭐 변호사님 모시고 쑥스럽긴 한데 네. 무속 관련 논란이 너무 많이 나오긴 해서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법적으로 보입니까? 그거는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여론에 여론의 압력이 너무 세지면 예. 그 여론의 압력을 제대로 그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헌적 상황이 있잖아요. 예. 폭동이 일어난다. 아까 이제 그 재판관님께서 담아주신 그 내용을 그렇죠. 토대로 해서 보면 할 수밖에 없는. 네. 뭐 이유가 어찌 됐든 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 상황에 몰리게끔 할 수 있는 아주 휘발성 높은 이슈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곧 뭐 직접적인 헌법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예. 근데 단지 이른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네. 뭐 국민주권주의에 입에됐다는 표현을 하면서 탄핵 네. 사유로 삼은 게 뭐냐면 예. 최서원의 국정 개입이에요. 근데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죠. 예.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일련의 뭐 법사, 도사 네. 이런 뭐 무속인들이 네. 국정 만약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예.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이 됐거나 예. 아니면 그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절차를 통해서 예. 그 직을 맡게 됐고 그래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외부에서 비선으로서 작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최순실 씨와 그게 비선 실세죠, 뭐. 맞습니다. 똑같은 예.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이 예. 국정농단은 예. 국민주권주의 위배로 볼 수 있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러니까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 내지는 예. 아니면은 임명된 공무원 그 공무원에게 국정을 맡긴 것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국민들의 어떤 헌법과 법률의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 선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자체로 대의제 민주주의나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 이 또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또한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국정농단처럼 위법 사유들이 증거로서 드러나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그거는 것이고요. 이제 아예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저희가 이제 그 상황들을 좀 짚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나왔던 얘기와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요. 사실상 모든 권력기관들을 다 장악했다고 표현해도 현재 무방한 상태인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예, 왜냐하면
감사원이 정점인가요? 이 감사원과 검찰이 서로 충성 경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 잘하나? 잘하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음. 여러 뭐 백현동 네네. 관련해 가지고 감사 결과를 갖다가 뭐 내놓는다거나 아무 계획이 없다가 예, 예. 그다음에 권익이라든가 방통이라든가 이른바 수장들을 교체하고 싶은 예. 그 중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압박형 감사를 진행한다든가 예. 이 또한 감사원법이 정한 감사위원 회의 의결로 진행하지 않고 예. 뛰어넘는 과정이니까. 그냥 다 뛰어넘어서 예.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나서서 예. 뭐 예를 들면 그 이미 불기소 처분된 거를 다시 또 뭐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되살려서 네. 최종 기소에 이르게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공선법 위반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 후보를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소를 한다거나 예, 예. 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을 장악했다는 거는 곧 권력의 사유화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김경록 차장을 교체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김영일 그 차장검사한테 예, 예.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련의 수사에 관해서 예, 수사 예. 책임자를 네. 인사철도 아닌데 바꿨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진실을 뛰어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사람을 다시 바꿔서 예. 수사하게 하는 거. 예. 이거 과거에 어떤 때 이런 사건이 있었냐면 예, 예.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MBC 광우병보도 PD 수첩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 그때도- 뭐 PD를 막 그 저기 뭐야 다 무더기 기소했죠. 체포하고 기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영장은 다 기각됐고 예, 예, 예. 1, 2, 3심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담당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겠다 그랬어요, 결국. 아. 근데 그 부장 검사를 바꿔버렸죠. 그때랑 진짜 유사하네요. 예. 어. 그때 그 부장 검사를 바꿔서 결국 그 부장 검사가 옷을 벗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대목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 나올 수 있는 일종의 폐해. 네. 폐해들은 결과 뭐 어떠한 대상을 두고 이제 정권이 벌이는 일이지만 그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 우려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사실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집권 초기부터 경찰, 검찰, 뭐 이제는 뭐 감사원 이제 이런 그 사정기관들이 총체적으로 권력의 수하에 들어가면서 이걸 누가 제지를 해야 되고 이거를 누가 멈춰줘야 되는데 멈출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느냐 이제 이 질문으로 나아가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야당의 비판, 국민들의 시위 이거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가게 되면 권력 자체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고 있는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은 너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전제 하에서 예. 이른바 공직사회의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 점점점 임기는 단축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런 무도한 행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예. 이른바 탄핵 이슈가 점점 커질 수도 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완벽하게 예. 그 이른바 검찰 출신 비서실장을 통해서 싹 다 장악했다고 했지만 네. 결국에는 터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다라고 네네. 본인들이 그렇게 안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균열은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도 권력기관 다 장악하면서 아까 서초동에서도 이제 일부 검사들이 진짜 어떤 선한 의지의 검사들, 법을 잘 지키는 검사들, 절차적으로 아무튼 명백하게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검사들이 우리 검찰이 이런 검찰이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원 안에서도 우리 감사원이 이런 감사원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다 보면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정보 접근성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너무 구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예. 여러 이렇게 잘못들에 대해서 이른바 내부자에 의한 제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정보들이 나왔어요. 색출하려고 했었죠. 네, 정보들이 나왔어요. 찾아내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 신호를 봐서 이 정부가 알려줘야 되니까. 재빨리 태세를 바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딱 필요한 수준만큼만 정무적으로 정보를 흘린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식의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요. 일단은 상명하고로 바짝 엎드릴 뿐이지. 예, 근데 예. 어느 한순간 분출돼서 터져 나오면 예. 이 정권과 꼭 운명을 자기가 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그 흐름을 정부라고 막아낼 이 대통령 뭐 정권 뭐 그다음에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한다고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예. 일선 공무원들도
그 인내심의 한계가 어느새가 드러날 테니까 그리고 꼭 이제 늘공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왜 그 저기 아까 얘기했던 이건 이제 여담인데 저기 대통령실에 있는 장재원 라인들 수십 명 이제 내보낼 때 네. 정치 출신들 내보낼 때 뭐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그런 걱정을 했대요. 추석 전에 이러지 말고 그렇죠. 추석 이후에 합시다 이걸.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야,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해주는 게 왜냐면 당연하죠. 왜냐면 그 6개월이 중요한 게 경력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꼭 급여의 문제, 뭐 세금의 문제, 그 자기 그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적어도 자기가 대통령실 근무하는 이유는 왜냐면 대통령실이 직급을 자기가 받는 직급에 비해 네네. 그 근무 강도가 엄청 세기로 유명합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직급을 받았다는 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적인 욕망과 그다음에 영예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당연하죠. 그 대한민국 핵심에서 근무했다라는 네네네. 그런 어떤 영예를 이제 얻고자 가는 건데 그것들을 다 지금 걷어차버린 거죠. 쫓겨난 사람 그리고 경력도 못 쓰는 3개월 이내에 다 나가버린 사람 이렇게 낙인 찍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일하라고 시키는 수속들은 하나도 안 내보내고 그렇죠. 일반 직장이었으면 진짜 파업이에요 다. 그렇죠. 파업하고 퇴업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어차피 이런 질문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개과천선을 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거는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으로 좀 좁혀볼게요. 마지막 질문은. 저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액션 플랜을 짜놓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계획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지금의 윤 정부는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대통령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모르죠. 현 정부의 실정은 야당에게 좋은 공격감이 되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진짜 국민이 걱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비판 강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톤 조절을 할 텐데 만약에 너무 강하게 가다가 야당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큰 돌발 행동이 나왔다. 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런 얘기는 좀 겁나지만 선제 타격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행동 뭐 이런 게 뭐 사정기관을 동원한 어떤 큰 돌발 행동 이런 게 있으면 야당도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플랜 B, C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첫째 그리고 야당은 내심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이 해야 될 건 그쪽이 변칙이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전공법으로 이 정부가 어떤 점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가 그 부분들을 차례차례 그것도 꼼꼼히 그리고 차분하게 짚어나가고 축적해 나가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신임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겠지만 강요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임명직이거든요. 언제든 국민이 그분들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점, 그러니까 특히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사정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국회 내에서 그래서 명분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가결시키고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조사 내용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탄핵 소추하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그건 전공법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도 그것도 전공법의 하나일 그렇죠. 뿐인 것이다. 오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게 박진 장관이 그렇다고 해임해야 될 정도의 잘못한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헌법 체계를 좀 오해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 그러면 내각제에서는 어떻게 되죠? 국회가 그냥 해임해버려요. 근데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해임을 건의하는 거죠. 건의일 뿐인 거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대통령제 내각제에서는 총리도 그냥 해임하거든요. 내각 불신임으로 해임해버립니다. 근데 그 대통령제하에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을 강요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해임 건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한 걸로 봐야 돼요. 예, 예. 이번에 대통령이 그거는 그리고 해임 건의안은 꼭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법률적 판단이 아니에요. 네네네. 예, 정치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정적인 책임을 물었는데 예. 오히려 대통령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지적을 수용하는 게 맞는데 예. 박진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대응을 하는 거예요. 힌트가 안 맞다. 안 맞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예.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잘못을 내각이 대신 책임져 주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헌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아, 좋은 지적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요. 이제, 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기 전에 저희 이제 딱 1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커피를 한 잔 안 드셨다고 저희 아. PD가 한번 커피는 좀 드시면서 아, 예. 목이 타실 것 같다고 네, 커피는 감사합니다. 저희 마시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 마무리할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상우 변호사께서 저희 스픽스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 편안하게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한가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가 지금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뭘 안 해줘서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정부인 거죠.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사정권을 예. 활용해가지고 그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를 두드려 패면서 예.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만 만약에 이 정권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집권 여당입니까? 집권 여당은 아젠다를 던지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국정 기조와 방향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예. 거기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까지 같이 야당과 협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야당이라도 앞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야당에는 나름 가진 행정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갖는 뚜렷한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 박수를 뛰고 야당이 많은 점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 정부 여당 비판에 그치지 말고 야당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박수를 보내주고 응원을 보내주시면 예. 그 부분이 압력으로 작용이 돼서 예. 그나마 야당이라도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그다음에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좀 더 성원을 보내주시면 예. 야당이 더 많은 그러니까 정쟁에서 벗어나서 예. 민생을 챙기는 이른바 국회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현안 직설에서 조상호 변호사를 모시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임기 초반에 나오고 있는 거리에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잘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현안 직설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